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미국과의 거래 시 5% 관세를 즉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내 반정부 시위 확산 속에 대이란 압박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되며 이란산 석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을 겨냥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국거래소가 올해부터 강화한 상장 폐지 제도를 본격 시행하면서 2029년까지 약 230개사가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입니다. 또한 6월을 목표로 주식시장 거래 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엔비디아와 메르세데스 벤츠가 자율주행 차량 협력에 나서면서 센싱 솔루션 외에도 인포테인먼트,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전장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조선과 해운업계가 초대형 에탄 운반선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에탄은 LNG 생산 과정에서 함께 나오는 부생가스로 LNG 프로젝트가 늘어날수록 수요 증가가 예상돼 조선업계는 에탄 운반선 수주 확대에 따른 호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3대 지수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어제 가장 핵심 이슈는 파월 의장의 수사였겠죠. 일단은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리모델링 비용에 너무 과도하게 비용을 지출했다라는 부분을 문제 삼게 되면서 수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당연히 연준의 독립성 부분의 훼손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달러, 국채, 그리고 증시까지 잇따라서 셀 아메리카 현상이 짙은 하루였습니다. 다만 이제 장 막판 들어서 낙폭을 만회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략도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 하나씩 만나보시죠. 첫 번째로는 밤사이 뉴욕 증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언급드렸던 파월 의장 수사와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와이드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매집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거래량이 대량으로 실리면서 지금 전고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시각 서울경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퀄컴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협력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 조건이 좀 붙어 있습니다. 이 조건에 대한 내용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월 의장도 수사에 대한 성명서를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앞으로 금리 결정에 있어서 경제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할지 혹은 정치적인 압박을 기반으로 할지 정하게 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다라고 언급을 내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속에서 금리 향방은 어떻게 결정되게 될지 다양한 각도에서 이야기 나눠봐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다양한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부터 함께 열어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파월 조사에도 증시 최고가입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이제 7,000포인트까지 단 23포인트의 격차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가장 밤사이 중요한 이슈는 파월 의장의 수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포함해서 자세한 마감 상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파월 의장 수사가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이를 딛고 어쨌든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12일이죠. S&P 500 지수는 0.16% 오른 6,977.27의 거래를 마쳤고요. 다우지수 역시 86.13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0.17%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두 지수 모두 종가 기준치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도 0.26% 오른 23,773.90에 이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세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영향이 별로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제 이날 이제 미국 법무부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대한 형사 수사에 대해 착수한다는 소식이 되면서 출발부터 약간 삐끄덕거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국가가 나섰다는 게 약간 이채롭고 그 부분이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요. 수사 배경에는 연준 청사 리노베이션과 관련한 상원 청문회 증언이 거론되면서 연준의 어쨌든 독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번 움직임이 금리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려는 구실이라는 취지로 또 반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더욱 이런 데 이제 불길을 끼얹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은 충격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기술주가 견고하게 버틴 데다 유통 대형 월마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품 이상 상승하면서 어쨌든 S&P 500과 나스닥에 힘을 보탰습니다. 월마트는 최근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나스닥 상장을 옮긴 뒤에 1월 20일에 어쨌든 나스닥 100 지수에 이제 편입을 앞두고 있어서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 많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는 필수 소비재가 1% 이상 오르면서 상승을 주도했고요. 기술주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관심은 4분기 실적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에서는 기술 업종이 S&P 500의 이익 증가를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금융주는 좀 압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카드 금리를 10%로 제한하자는 이제 언급이 나오면서 대출 위축과 이제 수익성 악화 우려가 나오면서 매물이 어쨌든 은행과 관련된 카드 종목에 어쨌든 집중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티그룹이 3% 넘게 이제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4% 넘게 밀렸습니다. 또 캐피탈원은 6% 넘게 하락을 했고 전반적으로 상황이 많이 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변수는 물가 지표인데요. 투자자들은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이제 앞두면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연말까지 최소 두 차례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반영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반적으로 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이날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는 어쨌든 파월 수사라는 정치 제도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월마트와 기술주 흐름을 되돌리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다만 금융 규제의 논란과 물가 실적 결과에 따라서 단기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제 주의하셔서 투자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중요한 경제 지표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일에는 CPI가 나올 거고요. 14일에는 소매 판매랑 PPI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CPI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지만 뚜껑은 또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도 나오는 대로 함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두 번째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검찰 칼 끝이고요. 트럼프 파월 의장과 관련한 수사 내용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좀 과도했다라는 이유가 아마 수사의 좀 배경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까지 파월 의장을 압박하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파월 의장이 물러나지 않으면 그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그 연방 그 준비제도 전반적인 의원이 이 수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서 결론적으로는 단순히 의장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예 물러나라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 이슈 자체가 약간 이슈가 안 되지 않을까. 계속 지금 보면 뭐 그전에도 이제 그런 부분 이슈가 있고 연방 의원들에 대해서 어쨌든 뭐 주택 자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문제 삼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어쨌든 약간 무리감은 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원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힘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끝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파월 의장은 이번 사안이 공사나 증언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위협은 의회의 감독 기능이라든가 어쨌든 공사 내용이 아니라 연준이 대통령의 어쨌든 소노가 아니라 공익에 기반해서 금리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런 데 대통령이 참여했다는 거에서 법적 압박이 금리 인하를 더 빠르게 유도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도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상원은행 소속사의 어쨌든 공화당 상원 의원이죠. 톰 틸리스 의원은 이번 기소가 법무부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받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이 앞으로 지명할 연준 인사들 특히 어쨌든 차기 연준 의장 후보에 대해서도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 조치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이제 발뺌을 약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는데요.
다만 파월 의장에 대해서는 연준에서도 건물 짓는 일을 그다지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서는 몰랐다고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뭔가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법무부는 이제 해당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세금 낭비와 관련된 남용을 우선적으로 조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미국 중앙은행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장면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펜실베니아의 한 교수는 미국의 중앙은행의 역사점의 최저점의 하나라고 이제 보고 있으면서 연준이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하자 형사법을 동원해서 의장을 압박하는 모양새라서 이런 경우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이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시장 반은 그렇지만 이제 약간 제한적인 것 같아요. 파월 의장 임기가 5월에 끝나는 데다가 어쨌든 지난해 두 차례 어쨌든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하 전망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어쨌든 달러 하락이라든가 미 주간 선물도 내려갔기 때문에 변동폭은 크지 않고 이제 어쨌든 시장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의 임기가 이제 올해 끝나지만 이사로서 이제 2028년 1월까지 재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대통령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로 자신이 임명할 수 있는 연준 이사 자리가 제한적이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러면 이제 자신이 장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갈등은 단순한 개인 논란을 넘어서 연준의 독립성과 대통령의 힘이 정면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제 파월 의장의 직무에 관한 설문조사도 같이 공개가 됐습니다. 평균부터 잘하고 있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무려 86%였고요. 보수층에서도 평균부터 잘하고 있다의 답변이 지금 나온 게 79%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마냥 트럼프에게 유리한 이슈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마무리하고 세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구글, 애플 손잡았다이고요. 애플과 구글의 협력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구글의 제미나이를 애플에게 있어서 애플 아이폰에다 핵심 엔진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라이벌끼리 손을 잡게 된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보면 저가의 동침이라기보다는 서로에 필요한 퍼즐 조각이 정확히 떨어졌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불쾌해하면서 이게 독과점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파급 효과가 컸습니다. 애플은 시리 업그레이드를 더 미루긴 상황에서 어쨌든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출시 속도라든가 완성도를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애플의 강점은 AI 모델 자체를 만드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기기와 운영 체계에 최적화해서 사용자 경험이 완성하는 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부 기술을 가져와도 애플식 AI로 구현하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생각이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업체는 전적으로 의존하면 비용과 규제, 기술 변화에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내부 모델과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든가 외부 파트너를 병행하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구글 입장에서도 아이폰과 시리라는 거대한 접점에서 제미나이가 들어가는 거로 이제 상징성과 실익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 어쨌든 구글의 어쨌든 검색 서비스가 빠진다 어쩐다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약간 상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AI 경쟁에서 성능만큼이나 중요한 게 실제 사용자가 얼마나 많이 쓰느냐인데 애플 생태계에 탑재되게 되면 제미나이 사용량과 영향력을 크게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안드로이드를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파벳 입장에서는 두 생태계를 거의 AI 쪽에서는 자신들이 다 장악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클라우드 기술과 어쨌든 함께 제공하는 단순한 모델 공급을 넘어서 장기적인 인프라 어쨌든 수요와 계약 안정성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애플은 상용화를 택했고 구글은 대규모 배포 채널을 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지만 블룸버그는 애플이 시리 개편에서 제미나이를 적용하기 위해서 연간 10억 달러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라고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오픈 AI와 엔트로픽의 다른 업체와도 협업을 전했었는데 가장 좋은 것이 제미나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애플은 또 애플 인터넷 기능도 앞으로 이제 계속 개발하겠다라는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게 이제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발표 이후에 어쨌든 애플과 구글 주가가 장중 1% 미만의 오름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구글 시가총액은 장중 4조 달러를 처음으로 넘어서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에 서로에게 윈윈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알파벳이 말씀 주신 것처럼 4조 클럽에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애플을 제치고 나서 7년 만에 1위로 탈환을 했었는데 다시 쾌거를 이뤄낸 상황이고요. 애플과의 파트너십에 있어서 계속 잘 유지될 수 있을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머스크, 영국은 파시스트이고요.
영국 정부가 그록이 만들어낸 여성과 아동의 성적 이미지 문제를 이유로 해서 강력하게 제재 가능성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자 일론 머스크가 영국 정부를 향해서 파시스트 같다라고 이야기를 내놓은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AI가 사람의 옷을 벗긴 듯한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 누드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비동의 노출 합성 파일인데요. 이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 분석과 보도에 따르면 X는 이런 비동의 이미지를 대량으로 확산하는 주요 플랫폼 중에 하나로 이제 지목이 됐고요. 짧은 시간 동안 시간당 수천 건 수준의 생성 유통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인터넷 감시 기관에서는 다크웹에서 그록이 생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범죄 수준의 이미지를 확인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업체는 해당 이미지가 11세에서 13세의 아동의 여자아이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있다라면서 이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영국 정부 반응도 강경해지고 있는데요. 스타머 총리는 X가 당장 정신 차려야 된다는 취지로 공개 경고를 했고요. 영국의 기술 장관도 규제의 오프콤에 대해서 법적 권한을 어쨌든 총동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법에 따르지 않으면 영국 내에서도 서비스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는 취지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XAI가 차단된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와 이제 인도네시아인데 이 부분도 이제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미국과의 어쨌든 외교 통상 이슈로도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이 X를 제재할 경우 미국 내에 어째 정치 발언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영국 총리 측면에서는 최근 워싱턴에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이 문제를 논의했었고, 그다음에 벤슨과 여성 아동 이미지에 이런 방식으로 악용되는 점에 대해서 심각성을 이야기해서 공감대를 이끌어낸 것으로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편 그록 운영사인 XAI가 이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치를 했지만 이게 그렇게 좋은 조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료 사용자에 한해서 쓰게끔 하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조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예 차단 기능을 도입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의지가 약한 게 아닌가라는 비난을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욱더 각국마다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하자면 영국은 온라인 안전을 이유로 차단까지 거론을 하고 있는 압박 수위를 높였고, 머스크는 검열이라는 것에 맞서서 갈등이 더 격화되는 모습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좀 나아가면 국가 대 국가로는 이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머스크 CEO가 그록 규제에 반발해서 영국 정부에 대해서 과격한 표현을 했다라는 부분 살펴봤는데요. 미국과의 외교 통상까지 번질 수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마무리하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중국 앱 개인정보 초강수이고요. 중국이 인터넷 앱들의 개인정보 수집이나 활용을 더 강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초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긴 할 텐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가장 샤오미를 보면서 통신 보안 되냐는 이야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최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인터넷이라든가 앱이라든가 이런 걸 더 강하게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데이터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특히 카메라, 마이크 권한, 그리고 미성년자 보호라든가 생체 정보 같은 민간 정보 핵심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게 이제 이채롭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이제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은 토요일 이제 성명을 내고 앱에 대한 개인 정보 수집을 명확히 공개하고 이용자의 충분한 설명에 기반한 동의를 받아야 데이터 사용 목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필수 범위로 제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번 초안은 2월 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의 방향은 한마디로 필요한 만큼만, 사용자가 아는 만큼만 걷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앱 사용자는 보안과 준법을 책임을 지고 앱에 붙는 외부 모듈,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과 기기 제조사도 예는 아닙니다. 이들은 감시라든가 위험 공고 같은 방식으로 규정 준수를 하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도 꽤 이제 구체적인데요. 우선 권한 설정도 더 촘촘해집니다. 이용자가 무슨 정보를 왜 얼만큼 제공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세분화된 권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 없이 또는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데에서는 엄격하게 다루겠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조항 중에 하나는 카메라, 마이크의 접근 제한입니다. 이게 사실 좀 약간 해킹의 우려가 있는 부분도 좀 있었는데, 초안에 따르면 앱은 사진 촬영이라든가 영상, 음성 녹음 같은 관련 기능을 사용자가 직접 실행하고 하는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게 권한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능이 사용이 끝나면 즉시 접근 권한을 중단해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축은 이제 민감 정보인데요. 초안은 어쨌든 미성년자 정보와 생체 정보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다루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용자의 별도 동의와 없이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런 규정 초안을 내놓게 된 데에는
프라이버시 우려와 이 중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취약하다는 어쨌든 국제적 시선이 많이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강화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에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AI 시대에 맞춰서 전 세계가 이제 쓰게끔 하려는 부분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좀 더 강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더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중국은 앱의 어쨌든 개인정보 수집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동의를 명확히 받고 필요한 범위만큼 제한하라는 원칙을 제도하면서 마이크와 카메라에 대한 고위험 권한과 미성년자에 대한 생체 정보를 강하게 틀어잡으려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국제사회에 어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 쪽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주기 위한 수집 규정에 대한 초안이 공개됐다라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미성년자나 생체 정보에 있어서 특히나 보호 기준이 대폭 강화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5가지 경제 키워드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리포트는 하나오션에 대한 하나투자증권의 시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리포트의 제목을 살펴보니까요.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찾는 기회였습니다. 이번 리포트는 하나투자증권이 하나오션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다소 밑돌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올해 실적 개선과 중장기 성장성이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런 판단을 바탕으로 목표 주가는 기존 14만 3천 원에서 16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였습니다. 오늘은 이 리포트를 중심으로 왜 4분기 실적은 아쉬웠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더 높은 평가를 보인 건지, 여기에다가 미국 조선소 이슈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지까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투자증권이 좀 추정을 하고 있는 하나오션의 4분기 실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3조 2,55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242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0% 수준인데요.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92% 정도 증가한 수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숫자만 보면 실적이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의 기준치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이것보다 더 높은 이익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4분기 실적은 시장 눈높이에는 다소 못 미칠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지금 리포트에서는요, 성과급 같은 일회성인 비용을 보수적으로 반영을 한 점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하나오션의 사업이 나빠져서 이익이 줄어든 게 아니라 직원들의 성과급처럼 한 번에 발생하는 비용을 넉넉하게 잡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비용들은 매분기 반복되는 구조적인 비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지금 이번 실적 부진을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지는 않고 있고요. 오히려 하나투자증권은 상선 부문 수익성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4분기 상선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12.4%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일회성인 비용을 제외를 한다면 실질적인 영업이익률은 15% 이상으로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업에서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 특히나 15% 수준이면 상당히 높은 수익성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이익을 좀 떠받치고 있는 건 바로 LNG선입니다. 4분기에도 하나오션 상선 매출 가운데 LNG선의 비중을 살펴보니까요. 65%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LNG선 같은 경우에는 선가가 높고요. 기술 난이도도 굉장히 높은 선종입니다. 그만큼 마진이 좋은 대표적인 고부가 선박으로 꼽히는데요. 4분기에 탱커 비중이 전분기보다 소폭 늘긴 했지만 LNG선 중심의 고선가 물량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중요한 구조 변화도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바로 과거 저가 수주 물량의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일 텐데요. 리포트를 살펴보면 2022년에 수주한 선박의 매출 비중이 3분기에는 61%였습니다. 그런데 4분기에는요, 지금 40% 이하로 내려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2022년은 조선시황이 좋지 않았던 시기였고요. 상대적으로 선가가 낮은 물량들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이런 물량들이 줄고 최근에는 고선가로 수주한 선박들이 점점 매출로 잡히기 시작을 한다면 수익성이 좋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이런 믹스 개선 흐름이 올해뿐만 아니라 지금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2026년에는 2022년의 수주 물량 비중이 10% 이하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됐고요. 하반기에는 컨테이너선 매출 비중이 약 20% 수준까지 올라갈 수는 있지만 평균 인식 선가 자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익률 개선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해서 하나투자증권은 지금 하나오션의 2026년 연간 영업이익을 1조 5,830억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해 추정치였던 1조 2,440억 원과 비교를 한다면 27% 정도 늘어난 수치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이제 분기별 실적의 변동성보다는 하나오션의 이익 구조 자체가 굉장히 좋게 바뀌고 있다는 점을 더욱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포트에서 하나오션의 리레이팅 요인으로 꼽고 있는 핵심은 바로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를 꼽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자국 조선 산업을 다시 키우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하나투자증권은 이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안에서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상태고요. 최근에는 이 외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살펴보면 하나는 현재 이 필리 조선소의 생산 시설과 또 저장 부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디펜스 USA의 대표도 현재 보유한 이 도크 2개만으로는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추가 공간 확보의 필요성까지 언급한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미국 필리 조선소를 더욱더 확장하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는 지금 미국 내에 있는 다른 조선소를 인수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이 전략들을 단순한 해외 확장이 아니라요, 미 해군 사업 참여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함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조선소 지분을 보유하고 또 현지에서 직접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한국 조선소와의 연계 사업 구조를 만들기에도 굉장히 유리하다는 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또 올해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법안이나 혹은 세부 정책들이 점차 가시화될 가능성도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요. 앞으로 미국 조선산업의 재건 과정 안에서 한국 조선사의 역할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미국 필리조선소를 가지고 있는 하나오션의 그런 중요도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시장의 시선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포트에서는 특수선 부문도 함께 짚고 있습니다. 일단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라든지 태국 호위함, 그리고 에스토니아의 OPV 같은 해외 방산 프로젝트들이 여전히 하나오션이 가지고 있는 중장기 파이프라인으로 유효하다라는 점을 재확인했고요. 결국에는 이런 모든 요소들을 다시 한 번 더 좀 종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낮아진 상태긴 합니다.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조금 낮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놓긴 했지만요. 상선 부문의 수익성이 여전히 좋고 그리고 2022년에 받았던 저가 수주 물량들이 이제는 감소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미국 필리 조선소 전략들이 더욱더 극대화가 되면서 앞으로 마스가 프로젝트가 더 활성화됐을 때 하나오션이 이득을 받아가는 구조는 분명하다라는 판단입니다.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지금 하나투자증권은 목표 주가 16만 5천 원 제시를 했고요. 매수 유지 의견을 보였습니다. 어제장의 주가 흐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은 어제 8.4% 올랐습니다. 14만 5,7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 발언이 있었고요. 다시 한 번 더 국내에서도 조선과 방산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조선 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긴 기간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 번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자리인지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다만 곧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 안에서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키워드들 하나씩 우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관련해서 퀄컴과 협력 소식은 이미 나온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 여기 보니까 조건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AP 칩을 포기해야 되는 가능성 또한 열려 있는 상황이라 이러한 조건들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금값이 계속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플레 해지 수단이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제가 전해드렸던 것처럼 메타에서 원전과 SMR 관련해서 전력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하기도 했었죠.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원전과 관련한 기업들에게 지갑을 여는 배경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관련한 내용인데요. 퀄컴과 협력한다고 해서 다들 너무 기뻤었는데 사실상 보니까 지금 조건이 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퀄컴의 제안은 삼성 파운드리에게는 강력한 재건의 기회다 볼 수 있지만요. 엑시노스에게는 생존 시험대다라고 보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어제 산업계에 따르면 퀄컴 경영진은 최근 미 투자은행과 미팅에서 이 삼성 이나노 파운드리 협력을 공식화하면서요. 이를 지렛대 삼아서 내년 출시될 갤럭시 S27의 AP 공급 점유율을 100% 회복하겠다라는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퀄컴이 삼성에 손을 내민 실질적인 이유는 TSMC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또 TSMC 대비 10% 이상 저렴한 비용 경쟁력 때문인데요. 파운드리 사업부 입장에서는 퀄컴이라는 대형 고객사를 확보해야 수요를 조기에 안정화하고 또 연간 7조 원에 달았던 적자폭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거부하기 힘든 제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엑시노스를 개발하는 시스템 LSI 사업부는 비상에 걸렸는데요. 현재 다음 달 출시될 갤럭시 S26의 AP 점유율은 이 엑시노스의 선전으로 인해서 퀄컴의 비중이 75%까지 내려왔는데 퀄컴은 파운드리 물량을 담보로 이 점유율을 다시 독점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한 셈입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실적 개선이라는 실리와 또 자체 칩 생태계 보호라는 명분 사이에서 고도의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는 퀄컴과 동일한 삼성 파운드리 라인에서 나온 제품으로 오직 성능 하나만으로 진검승부를 펼쳐야 하는 운명에 놓였습니다. 네, 일단은 엑시노스 관련해서 계속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조건은 지금 칩에 대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장해 달라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엑시노스 2700에 대한 성능 스펙들도 좀 공개가 속속들이 되고 있습니다. 퀄컴의 독주를 막을 만큼 앞서 말씀해주신 그 성능에서 좀 뛰어난 부분들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삼성이 개발 중인 엑시노스 2700은요. 2나노 SF2P 공정과 또 최신 ARM 코어를 결합해서 퀄컴의 의존도를 낮출 결정적 승부수가 될 전망입니다. 어제 한 테크 전문 매체가 보도한 상세 사양을 보면요. 2027년 출시 목표인 엑시노스 2700은 삼성 파운드리의 2세대 2나노 공정인 SF2P를 사용합니다. 이 공정은 전작 대비 성능은 12% 높이고 전력 소비는 25% 줄이는 획기적인 기술인데요. 특히 ARM의 차세대 C2 코어를 탑재했기 때문에 이 긱벤치 6 기준해서 싱글 코어 성능은 40%, 그리고 멀티 코어는 30%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됩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패키징 기술의 변화입니다. 삼성은 통합 히트패스 블록 HPB 기술을 도입해서요. AP 전체를 구리 기반 히트싱크로 덮어 고부하 작업 시에도 열을 획기적으로 방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퀄컴의 차세대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가 되는데요. 삼성은 갤럭시 S26 일부 모델에 엑시노스 2600을 넣으면서 예열을 마쳤는데 2700이 이 계획대로 성능을 구현한다면 퀄컴의 점유율 100% 요구에 대응할 강력한 협상 카드를 쥐게 됩니다. 결국 2027년 플래그십 시장의 주인공은 파운드리 공정의 안정성과 또 이 패키징 기술의 완성도에서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눈에 띄게 좋아진 부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은 파운드리에서의 적자 부분이었는데요. 올해는 TSMC의 독주를 좀 견제하면서 특히나 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현실 가능성 어느 정도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런 선단 공정의 생산 병목 현상이요.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조기 흑자 달성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세계 1위 TSMC는 AI 칩 주문 폭주로 3나노 생산 라인이 완전히 포화돼서 신규 프로젝트 착수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인데요. 이러한 TSMC의 생산 정체는 빅테크 기업들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듀얼 파운드리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만드는 강력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삼성 파운드리는 지난해 4분기에도 약 1조 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지만 가동률은 하반기부터 눈에 띄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 상황 속에서 이 테슬라와의 24조 원 규모 자율주행 칩 계약 물량이 이미 양산 채비에 들어갔고 또 여기다가 퀄컴의 차세대 칩 물량이 올해 3분기부터 출하되기 시작되면 이 하반기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AMD가 삼성의 2나노 SF2P 공정을 통해 서버용 칩 생산을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증권가에서는 파운드리 적자 폭이 500억 원 수준으로 급격히 축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르면 올해 말 흑자 전환이라는 역사적인 성적표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되는데, 이는 메모리에서 번 현금이 시스템 반도체 기술 고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실체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네, 계속해서 올해 영업 전망치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133조까지 이야기 나오다가 이번에 150조 원 이상까지 내다보고 있는 곳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올 한해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금값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스당 4,600달러 선을 처음으로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파월 의장의 수사, 그러니까 정치적 리스크가 금값을 끌어올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볼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 행정부와 또 파월 의장 간의 법적 갈등이 중앙은행의 이 독립성 우려를 자극하면서 금시장에 강력한 제도적 리스크 프리미엄을 붙였습니다. 현지 시간 11일과 12일을 거치면서 현물 금 가격은 1.7% 급등한 온스당 4,585.39달러를 기록했고요. 장중에는 4,600달러 선을 뚫은 상황인데요. 이는 파월 의장이 미 법무부로부터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으며 형사 기소 위협을 받고 있다고 이례적으로 직접 영상을 통해 공개한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파월 의장은 이번 조사가 과거 연준 건물 개보수 직원을 구실로 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강력히 반발했는데요. 시장은 이를 미국 중앙은행 시스템의 근간이 훼손되는 신호로 받아들였고 법정 화폐인 달러에 대한 불신까지 커지면서 자금이 안전자산인 금과 은으로 급격히 쏠린 겁니다. 은 가격 또한 하루 만에 6% 가까이 폭등하면서 85달러에 근접했고요. 또 런던 현물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불확실성이 해결되지 않는 한 투자자들은 달러보다 위험이 낮은 대안으로 금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또 이는 화폐 가치 희석 사이클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투자자들의 공포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네, 인플레의 대표적인 해지 수단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또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진 배경들을 살펴보면 최근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란 내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강경한 발언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자연스럽게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값에도 구체적인 동력이 좀 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란의 체제 전복 가능성과 또 미국의 개입 위협이 겹치면서 이 석유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 내 신정 일치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소식은 석유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키워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시 한번 자극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원에서 이란에 대해 여러 선택지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히면서 긴장감을 높였고요.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가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등 기존 동맹 질서를 흔드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환경은 투자자들을 무수익 자산이지만 무리스크 자산인 귀금속으로 밀어넣는 강력한 요인이 되어줬는데요. 특히 지난주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연준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를 더 조기에 단행할 것이다 라는 쪽의 베팅이 강화된 것도 금값에는 호재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가 없는 금을 보유하는 기회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현재 12곳 이상의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은 이런 금의 장기적인 매력에 확신을 보이면서 이 비중 유지를 선택하고 있고요. 또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금값이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지정학적 긴장과 또 완화적 통화정책 기대감이 금값을 떠받치는 쌍두마차가 된 셈입니다. 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이제부터는 금값에 대한 전망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구체적인 목표가가 이렇게 나온다면 그 근거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현재 금값 상승을 단순한 과열이 아니라요, 이 가격 혁명의 단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공격적인 전망을 내놓은 스위스 MKS 팜프는 전 세계적인 부채 증가와 또 화폐 가치 희석 사이클을 근거로 올해 금값이 온스당 5,40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JP 모건 역시 중앙은행들의 강력한 탈달러 수요를 핵심 엔진으로 꼽으면서요. 올해 4분기 평균 5,055달러, 2028년 장기 목표가로는 무려 6,000달러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순매수가 100톤씩 늘어날 때마다 금값은 약 1.7% 상승하는 강력한 수급 지지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재편이 또 결정적인 추가 상승 동력이 된 셈입니다. 현재 글로벌 자산운용 시장 안에서 금 비중은 약 2.8%로 과거 슈퍼사이클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인데 미국 기관들이 비중을 단 0.01%포인트만 높여도 가격은 1.4% 폭등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한 투자 수요 증가에 따른 5,000달러 돌파를 시간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연준의 금리 인하와 또 지정학적인 위기 속에서 금은 무수익 자산을 넘어서 전략적 안보 자산으로 재평가받으면서 2026년 최고의 투자처로서 독보적인 질주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금도 올라오고 있지만 사실상 가장 크게 오름세를 시현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또 은입니다. 그래서 은에 대한 랠리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귀금속 그리고 원자재단에 대한 랠리가 나올 때마다 같이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원전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메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원전과 관련한 SMR과 관련해서 전력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가도 이에 대해서 반응을 좀 하는 모습이었죠. 네, 우선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의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서 원자력을 이제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메타는 최근 에너지 기업인 비스트라와 또 오클로든과 장기 전력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요. 2035년까지는 6.6기가와트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원전 전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아마존이나 구글을 제치고 빅테크 중에서는 최대 규모의 원전 구매자로 올라선 건데요. 이 소식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제 장중 9만 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고 또 현대건설은 13% 넘게 폭등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은 이제 원자력 발전을 단순한 재생에너지의 보완제가 아니라 24시간 고부하 운전이 필요한 AI 시대의 핵심 기저 전력원으로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인 SMR 기업 오클로의 주가가 미국 증시에서 급등한 것도 향후 데이터 센터 옆에 직접 원전을 짓는 분산형 전원 시대가 머지 않았음을 시사하는데요. 국내 원전 기자재 업체들은 이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최대 수혜주로서 또 수십 년간 쌓아온 시공 능력과 기자재 공급 역량을 바탕으로 원전 수출 슈퍼사이클의 정점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선 또 일론 머스크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과 관련한 계약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머스크 CEO가 직접 트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다른 국가들의 기업들을 제치고 우리 기업을 선택한 이유도 있을까요? 네,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가 독자 개발한 대형 가스터빈 덕분인데요. 380메가와트급이기 때문에 단일 설비로 이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AI 데이터 센터의 최적의 발전원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xAI가 두산의 가스터빈 5기를 구매했다는 소식을 직접 확인해 줬습니다. 가스터빈은 미국 GE, 독일 지멘스 등이 독점해온 고난도 기술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세계 5번째로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xAI가 우리 기술을 택한 이유도요. 1600도의 초고온 환경을 견디는 초내열 합금 기술과 또 장기 내구성 데이터가 이미 상업 운전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xAI는 미국 내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 안정적인 자가 발전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두산의 가스터빈은 이 고부하 연속 운전 환경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을 자랑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난 2013년부터 약 1조 원을 투입해서 이 기술을 개발해 왔고요. 또 이번 수출은 국산 가스터빈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적 독립을 넘어서 주류로 진입했음을 상징합니다. 현재까지 수주한 가스터빈은 총 12기에 달하고요. 이는 향후 AI 전력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점유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라고 예고하는 전초전이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에만 3천억 원이 넘는 설비 투자 금액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SML과 관련한 전용 공장을 짓겠다라고까지 밝힌 상태인데요. 이번 이렇게 투자하는 과감한 투자 결정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까요? 네, 두산에너빌리티는 SMR 전용 생산기지 구축을 통해서요, 글로벌 SMR 시장의 위탁 생산 거점으로 거듭나려 하고 있습니다. 우선 두산은 올해 별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3,285억 원을 설비 투자에 쏟아부으면서요, 오는 3월 창원 공장에 SMR 전용 공장에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현재는 대형 원전 생산 라인 일부를 활용해서 연간 12기의 SMR을 만들 수 있지만 2031년 전용 공장이 완공되면 생산 능력이 연 20기로 66%나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유스케일 파워나 엑스에너지 등 미국 주요 SMR 설계사들과 맺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실제 물량으로 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인데요. 업계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협력 관계인 기업들과 함께 2030년까지 약 60기의 SMR 모듈을 수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SMR 지원 예산을 본격 집행하기 시작하면서 현지에서도 훈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데요. 기자재 생산 역량만큼은 두산이 독보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이 적고 방사능 위험을 낮춘 SMR은 향후 10년 내 AI 발전 수요를 충족할 유일한 묘체구로 꼽힙니다. 따라서 2026년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순히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를 넘어서 전 세계 SMR 공급망의 신장부로 자리매김하는 퀀텀 점프의 원년이 될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원전 관련주들이 어제 개장했을 때도 초반에 반응이 좀 있었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 좀 주가 잘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어제 오클로 같은 경우는 2% 정도 반대로 하락을 했고 비스트라 에너지는 3.7%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약간 엇갈리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원전주 흐름도 같이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각 서울경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장까지 9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장 출발에는 좀 약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제롬 파월 연준 의상을 상대로 지금 수사를 개시하게 되면서 연준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다만 장중에 낙폭을 만회했고요. 다시 한 번 더 지수가 반등에 성공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S&P 500과 다우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 번 경신했다는 점 체크해드리겠습니다. 한편 알파벳의 경우에는 애플과 협력 소식을 발표하면서요. 이날 1% 상승을 했고 사상 처음으로 시총 4조 달러에 돌파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금값과 은값은 사상 최고치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시장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커지고 있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내 증시를 살펴보면요.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600선 위에서 종가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올해 들어서 지금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날은 반도체주가 독주하는 장세에서 벗어나서 그 수급이 조선과 방산 그리고 우주항공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됐습니다. 일정상으로는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간밤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열렸기 때문에 이 일정 안에서 나오게 되는 이야기들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환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에 1,470원대를 좀 터치를 하기도 하면서 환율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해서 깃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일단 어제 시장 상황부터 함께 정리를 좀 해볼까요? 시장은 계속해서 코스피 5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2026년도를 시장을 개장하고 나서 지금 약간 음봉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포인트적으로는 7일 연속 시장이 좀 상승한 거에 대해서 아마 4,600포인트 근처에서는 약간은 좀 피로감이 좀 누적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매일같이 오르는 지수와 매일같이 오르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4,600포인트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은 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도 장중에 이제 4,600포인트 이상에서 움직이다가 한 2시 기점에서 4,570포인트까지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걸 봐서는 일단은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니까 너무 많이 떨어질 때 이제 갑자기 겁나셔서 도망가거나 하지 마시고요. 조금은 차분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아침 시장과 오후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은 다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전에는 현대차그룹 계열 쪽으로 막 수급이 몰리다가 결국엔 그런 수급들이 다 좀 빠지면서 약간은 좀 로봇이라든지 원전, 에너지 쪽으로 좀 넘어간 경향이 있는 걸 봐서는 결국에는 제가 요즘에 나와서 항상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오전에 이제 9시부터 10시까지는 좀 시장을 공격적으로 매수 하시기보다는 약간은 시장이 좀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10시 이후에 천천히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코스피는 현재 5천을 향해서 절치부심으로 정말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나 그거에 따른 외국인들이 매수가 같이 붙어주면서 시장이 좀 올라가주면 제가 좀 안정적이게 올라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외국인들의 현물 그리고 선물 쪽의 매도가 한 3일 연속 이어지는 거는 좀 부담인 거고 방금 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원달러 환율이 어저께도 1,470원까지 좀 찍는 약간은 작년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 강압적으로 내려놨던 환율이 다시 한번 용수철처럼 좀 올라오는 부분도 조금은 부담스럽다라는 부분을 감안하신다면 지금 시장은 공격적으로 대응하신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주도주를 갖고 있다면 어느 정도의 조금은 편안하고 그리고 방어적이게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다. 너무 적극적인 개입은 하지 마셔라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시장에서는 오전과 오후의 시장 분위기가 또 다르기 때문에 급하게 시장에 뛰어드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방어적인 자세로 함께 매매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프리마켓에서 지금 강하게 뛰고 있는 쪽이 현대차 그룹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 3% 오르고요. 현대오토에버는 5%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어제는 현대차 그룹의 로보택시 서비스가 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했고요.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도 적절한 시점에 진행할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크게는 자율주행 쪽 갈래도 있고 또 로봇 쪽 갈래도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좀 어느 쪽에 초점을 두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게 현대차라고 하면 지금 좋은 거는 다 붙어 있죠. 네. 우리가 작년에 이제 관세 파동이 일어날 때만 해도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관세가 15%가 되지 않는다, 25%다. 하면서 정말 현대차에 대해서는 모멘텀이 많고 PR이나 PBR을 본다면 정말 저평가되어 있지만 아쉽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2026년도 들어오고 CES라는 큰 굵직한 박람회가 지나고 나서는 현대차에 대해서는 진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도 붙고 로봇도 붙는다라는 표현이 가장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현대차 그룹 계열사에서 자율주행과 로봇을 나눈다라는 거는 조금은 공식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그 둘을 합쳐서 얘기하는 게 있죠. 피지컬 AI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현대차 그룹은 피지컬 AI에서 어쨌든 국내 기업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발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굳이 뭐 현대차에서 어떤 걸 살 것이냐, 뭐 이걸 살 것이냐, 저걸 살 것이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늘 이 자리에 나와서 강조드리는 게 있죠. 조금은 고르기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현대차를 사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로봇의 부품, 그러니까 액추에이터 쪽에 나는 관심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현대 모비스,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현대 오토에버,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관련돼서 순환 출자 구조가 결국엔 올해 깨질 것이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을 할 것이다 라고 좀 예측을 하신다면 현대 글로비스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현대차 내에서 자율주행과 로봇 모멘텀 굳이 나눌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좀 더 주목하는 분야에 따라서 함께 그룹주들 좀 세분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안에서 원전주들이 어제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 0.3% 빠지고 현대건설도 2.5% 빠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에서는 메타가 미국 원전 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원전주들에 대한 관심도도 이제는 사실 높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시장의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바라볼 때 여전히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현대건설 이렇게 좀 대장주로 바라보는 게 맞을까요? 일단 소형주들도 되게 좀 탄력이 좋은 테마기는 한데요. 네. 보시면은 일단은 지금 원전 관련돼서는 저는 좀 대형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크게 나눈다면 EPC 쪽, 그러니까 설계와 시공 쪽은 현대건설을 보시는 게 맞고요. 거기다가 원전에 들어가는 주 기기라고 하죠. 뭐 반응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열교환기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국내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올해 안에서도 주도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물론 주변 좀 소형주들을 보셔도 좋지만 일단은 현대건설과 두산 에너빌리티 위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원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올해 안에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말씀해 주셨고요. 여전히 소형주보다는 중대형주들을 위주로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나 그리고 현대건설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1월 13일) 화요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지수가 조금 약했었는데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상대로 수사를 개시하게 되면서 연준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 번 더 불거지게 됐습니다. 다만 지수는 장중에 낙폭을 좀 만회했고요. 다시 한 번 더 반등에 성공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알파벳의 경우에는 애플과 협력 소식을 발표하면서 1% 오르게 됐고 이날 처음으로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오늘 국내 관련주들에게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양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지수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8% 오르면서 4,662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5%로 953포인트 선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인데요. 지금 반도체 투탑은 엇갈린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7% 오르면서 13만 9,800원 선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이었다가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더 양전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75만 원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지금 증권가에서는 LG엔솔에 대해서 눈높이를 계속해서 낮추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어제 시장에 이어서 오늘 시장 안에서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되면서 0.3%가량의 매수세가 붙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간밤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렸기 때문에 지금 1.4%의 오름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쪽에서 ABL 바이오만 1.5%대 낙폭을 그려내고 있고요. 알테오젠은 0.3%대 오름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역시나 오늘장 안에서 강보합권의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어제도 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센티 자체가 개선이 되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된 모습들이 확인이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1.13% 오르면서 지금 로봇주들로 활기가 다시 한 번 더 도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에서 수급 살펴보시면 외국인만 지금 1,700억 원 넘게 물량을 좀 던지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함께 받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개인만 나홀로 사자세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지수도 양시장은 상승으로 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에서 좀 팔아치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부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일단 오전장의 분위기 좀 어떻게 파악을 해볼까요? 일단은 4,600을 넘어가고 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은 피로감이 좀 있어 보이는 느낌은 좀 들어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외국인들의 지금 수급 자체가 그렇게 뭐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뭐 현선물 오늘은 뭐 선물 쪽에서는 아직은 보여지진 않지만 일단은 현물 쪽에서 2천억 정도 매도를 진행하고 있고요. 뭐 아마도 조금 이따 집계가 나오겠지만 거의 뭐 반도체 위주의 매도 지금 전기전자 쪽 한 1,900억 정도로 찍히는데 역시나 이제 반도체 쪽에 좀 매도가 좀 큰 것 같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시장에 조금은 좀 부담이 좀 찾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시장 자체는 4,600포인트 이상에서 계속해서 좀 올라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좀 계속해서 아쉬운 부분은 코스닥이 코스피를 쫓아가질 못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 지금 매기가 붙지 않고 이번 주부터 JP모건 헬스케어가 열림과 동시에 거의 새로운 형태로 지금 바이오주들이 많이 추풍낙엽처럼 무너지고 있는데 뭐 저는 JP모건의 헬스케어 세론보다는 일단은 시장의 전체적인 수급과 이제 거래 대금이 충분히 돌고 있지 않다 보니까 관심 가는 섹터 쪽으로만 지금 거래 대금이 좀 몰리는 느낌이 좀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결국에는 코스피를 좀 따라갈 것이다라는 생각은 지금도 좀 변함은 없습니다. 일단은 종목별로 보자면 오늘은 또 여전히 현대차 그룹주들이 좀 좋습니다. 어제의 아침 상황과 좀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오토웨버 10% 이상 상승해주고 있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까지도 가고 있고요. 역시나 범현대로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HL만도까지도 3%가량 올라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은 좀 어제 단독 뉴스가 좀 나왔었죠. 코롱인더 같은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저께에 이어서 어제 이제 애프터 시장에서도 꽤 많이 올라갔고 오늘도 장 개장하자마자 4%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요. 코롱인더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는 처음 얘기 드리는 것 같지만 올해 이제 매출 부분에 대해서 영업이익 부분에서 증액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제는 이제 글로벌 빅테크한테 납품 계약 소식까지 나오면서 결국엔 코롱인더도 바닥에서 좀 많이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SNS텍이 지금 대장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향 EUV 그 펠리컬 부분에 대해서 SNS텍이 국내 유일하게 공급사기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는 뭐 오랜만에 이제 반도체 장비 쪽 그리고 반도체 소재 쪽으로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원익 IPS, 뭐 PSK 홀딩스, 유진테크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지고 있다.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저번 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뭐 이렇게 좀 쉬어줬는데 반도체 대장주들이 약간은 좀 주춤할 때 결국엔 반도체의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소부장주들이 오늘 시장을 좀 지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시장은 4,6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4,700을 언제 찍냐. 단숨에라도 5,000포인트는 1월 달 안에 찍을 것처럼 지금 보여졌지만 결국에는 지금 환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한 좀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장은 조금 천천히 보시는 게 좋고요. 오늘도 어제처럼 이제 정강후약의 시장이 나타날 것인가라는 거는 지금 예측드리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9시부터 10시까지는 좀 시장을 관망하시고 그다음에 주도주로 꼽히는 친구들이 한 9시 반부터는 좀 제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 봤을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뭐 시장 딱 열렸다고 해서 너무 공격적으로는 다가가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수 자체는 좋지만 환율적인 부분과 또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은 조금 더 천천히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간밤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렸기 때문에 어제장의 움직임이 약간은 아쉬웠습니다.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래도 오늘 장 안에서는 바이오주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행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빅딜을 좀 예상해보고 지금부터 접근하는 전략도 괜찮을까요? 저는 뭐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지만 네. 거의 JP모건 헬스케어의 거의 여태까지 특성상 항상 이 빅딜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기술 이전 계약이라는 게 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론 그 해당 종목은 당연히 뭐 상한가를 가든지 20% 이상 올라가겠지만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맞다, 제약바이오가 있었지라는 시장의 눈초리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도 마찬가지였어요. 개장이 하자마자 제약바이오들이 눌렸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저는 쉽게 지금 포기할 만한 섹터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항상 비교를 드렸다시피 뭐 예전에 신라젠 사태라든지 아니면 뭐 코롱 티슈즈는 다시 살아 돌아왔지만 어쨌든 그렇게 뭐 임상에 성공한다라고 많이 거짓 광고를 하고 이랬던 제약바이오 섹터가 아니라 지금은 정말 일라이 릴리라든지 아니면 베링거 인겔하임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제약사들이랑 같이 기술 수출과 플랫폼을 전달할 수 있는 기술력이 정말 많이 올라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비만약 테마에 대해서도 현재 글로벌 제약사, 대형 제약사들과 많이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기술력은 저는 의심할 게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JP모건 헬스케어가 오히려 지금 세론으로 작용을 하는 건 같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기회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JP모건 헬스케어가 세론으로 작용을 했을 때 바이오주들 역시나 담아가 보자라는 전략들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 이 행사에 참여하는 셀트리온이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도 2%가 넘는 강한 상승불이 좀 들어와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하진 않지만 2차 전지 쪽으로 매수세가 붙는 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LG엔솔 잠정 실적이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고 좋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센티 자체가 개선이 된 건 없는데 지금 이쪽으로 매수세가 붙는 건 이제 바닥을 확인했다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키 맞추기로 봐야 될까요? 2차 전지는 제가 뭐 100% 맞지는 않지만 네. 한 가지 좀 확신할 수 있는 건 이제부터 올라간다라는 확신은 못 드려요. 근데 이제는 진짜 바닥이구나라는 확신은 거의 90% 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가 2차 전지를 설명드릴 때 과거에 우리가 이제 작년에 2차 전지가 올라올 때는 ESS로 올라왔다가 주가가 무지막지하게 떨어질 때는 전기차 판매 이슈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만큼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모멘텀은 아직 2차 전지에 남아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 자리에서 도망갈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추가 매수 관점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바라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90% 이상 바닥 자리는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더 이상 안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아요. 요즘에 리포트나 전체적인 하우스에서 리포트 내는 걸 보면 목표 주가를 다 하향시키는데도 불구하고 LG엔솔, 삼성 SDI, 뭐 포스코 퓨처엠, LNF 같은 종목들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바닥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물론 어저께는 다 올라왔지만 그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은 약간은 이 투자의 관점이라든지 투자의 시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시장에서 다 좋다라고 하는 걸 굳이 따라갈 필요 없이 내가 만약에 6개월 아니면 1년 정도의 조금은 장기간 관점에서 지켜본다면 저는 2차 전지 관련돼서는 분명히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돼서는 지금부터 담아가도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물론 37만 원 넘어서 조금 잘 올라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결국엔 2차 전지 특히나 ESS 쪽에서는 대장주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원래는 삼성 SDI가 ESS 사업을 하다가 접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엔 ESS 쪽엔 LG엔솔, 삼성 SDI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자재 쪽에는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양극재 쪽에서는 LNF까지 보시는 게 이 네 종목만 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2차 전지 이제는 바닥이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ESS에 대한 성장성을 봤을 때는 지금부터 조금씩 관련주들을 담아가보는 전략들도 유효해 보입니다. LG엔솔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한 0.4% 강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산주들 살펴보자면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잘 가는 친구들은 또 잘 가고 있습니다. 네. 방산 쪽은 사실 작년에 좀 약간의 기간 조정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계속해서 키우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작년과 같이 주도주로서의 역할은 조금 미미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도 여전히 담아가는 전략들 괜찮을까요? 방산주는 눌러줄 때마다 좀 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위치는 좀 이제 다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이제 뭐 상한가도 같고 거기다가 이제 어쨌든 신고가 영역을 다 넘어가고 있거든요. 일부 종목 제외하면은. 그러면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라간다라기보다는 약간은 저도 이제 방어적인 이제 언급이긴 합니다만은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오히려 방산주는 이제 지금까지 올라왔다가 만약에 눌림과 조정을 주면은 그때부터 담아가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방산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 드리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세계의 경찰 역할을 했었던 미국이 각자 도생의 시대로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방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뭐 가슴 아픈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이 방산 산업에 대해서 특히나 방산 공장이 끊임없이 돌아갔고요. 물론 예전에 방산 강대국이었던 독일의 라인메탈 같은 경우가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따라오지 못하는 게 기술력은 당연히 조금 좋겠지만 어느 정도의 지금 가성비를 맞추지 못하는 게 그가 이제 서독과 동독이 통일을 하면서 결국에는 독일도 방산 산업에 대해서 조금 투자를 덜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납기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가성비 있게 맞출 수 있는 건 우리나라의 방산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현재 주가의 위치가 다 신고가를 넘어간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따라가시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다. 다만 방산주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선택하기 좀 편합니다. 왜냐하면 방산주는 종목들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만큼 그리고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로밖에는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등 뭐 이런 종목들을 조금은 내가 좋아하는 쪽이 미사일이다라고 한다면 LIG 넥스원 뭐 이런 식으로 잡아가시는 것이 더 좋다. 다만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방산주들은 신고가를 넘어간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오히려 눌러줄 때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산 쪽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선 주셨지만 신고가 영역이다 보니까 따라가기보다는 눌릴 때마다 포트에 담아가 보자라는 전략들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전환한 상태고요. 코스피는 지수 자체는 오르고 있지만 상승 개수보다는 하락 개수가 더 많은 상태입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2원 70전 정도 오르면서 1,470원, 70전 사이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후까지의 시장 흐름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증시 먼저 살펴보면 4,656선 오늘도 흐름 좋습니다. 근데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빼고 있는 분위기가 일단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또 반대로 떨어지는 부분도 함께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적으로 확인해 봤을 땐 300계약 정도 플러스권 일단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는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화요일장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뭐 여전히 상승 종목 수보다는 지수는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이고 뭐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많이 쏟아지고 그쵸. 있기 때문에요. 뭐 대만과 미국의 이제 뭐 관세 협상 타결 또 기대감들이 또 오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의 이제 그 조사보다는 지금은 트럼프의 이제 그 시장을 또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는 유동성에 대해서도 조금 더 반응을 좀 좋게 해주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 M7보다는 또 네. 러셀 2000의 그쵸. 이익그로스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근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과거에 이제 미국 시장이 M7 위주로서 상승했던 흐름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오늘 같은 경우 또 현대차 그룹주 위주로서 그쵸. 또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데 코스피에서도 대형주 지수단에서 이거 중소형주보다 좀 우월적인 또 이 수익률 또 극대화가 나타나는 모습들이 오히려 미국 시장하고는 미국 시장이 과거를 조금 더 이제 이어가는 그런 것을 답습하는 모습들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뭐 방산, 조선 기존의 이제 주도주들이 상승하면서 순환매가 생각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더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그 유동성의 좀 이 순환매가 우리가 예측치보다 좀 빠르게 나와주고 있는데 쫓아가는 흐름보다는 저는 또 이제 이 숨고르기 때 좀 기다리는 전략이 조금 더 수익률 면으로는 긍정적인 흐름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예탁금도 이제 90주 이상 넘어서고 있는 상황, 맞아요. 신용잔고도 막 20 뭐 한 중반대 26조 정도 이제 신용잔고가 계속해서 돌파되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대기 자금들의 유입이 저는 시장을 좀 안정화 장치 면으로도 봤을 때도 저는 4,600에서 조금 이탈되면 또 다시 4,600에 대한 또 지수가 또 하방 경직성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좀 아쉬운 면은 네. 서학개미의 움직임들이 또 환율을 조금 더 안정화적으로 이제 좀 자극시킬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으로 자금들이 좀 유입되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환율 변동성은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하루빨리 또 코스피 시장으로 좀 더 돌아오셔라라는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개장하고 한 20분 정도 흘렀는데 1,470원 터치가 나왔네요. 1,470원 10전 지금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전일 대비해서도 계속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나타났던 그 고점 부근에서 강하게 좀 들어왔다가 구두 개입이 들어왔다가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다시 좀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좀 부담감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는 데 있어서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챙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테마로 넘어가기 전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좀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개장했을 때는 네이버 카카오가 갑자기 좀 눈에 띄게 올라오는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좀 상승분을 반납을 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쪽 잠깐 좀 수급을 보면요. 생각보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수급이 좀 잘 붙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붙는 수급에 대한 의미를 좀 둘 수 있을까요?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최근에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한동안 예상보다 지수를 방어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못한 네이버의 수급이었고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또 개발 프로젝트에 돌입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의 주가 상승은 과거에 있었던 뭐 이제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 이제 두나우와의 그런 합병 이슈가 이벤트가 소멸이 되면서 수급적으로 봐도 지금은 사실 소프트웨어보다는 이런 이 제조 기반의 하드웨어 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다시 옮겨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는 네이버 쪽으로는 조금 시간이 걸릴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는 보이지만은 네. 수익률 면으로는 지금은 메가 트렌드적인 성격의 뭐 현대차 그룹 오늘 이렇게 뭐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으로 네이버 쪽으로 가서 자금을 좀 계속 이제 시간 가치를 네. 훼손하는 것보다는 또 강세 나타내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잘 가는 쪽으로 좀 더 따라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수급이 괜찮긴 한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 올라오고 있는 테마들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부터 열어볼게요. 첫 번째는 자동차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현대차 그룹주 쪽으로 전반적으로 시세가 좀 몰리고 있습니다. 로봇에 대한 밸류를 새롭게 좀 부여를 해줘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죠.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한 IPO도 적절한 시점에 진행하겠다라는 코멘트가 어제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된다면 순환 출자 고리를 또 끊기 위해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이 또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게 될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열어볼게요. 두 번째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가 어제 조금 좀 수급이 들어왔죠. 아마 기술적 반등이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 밤사이에는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튬 쪽으로 좀 강세 보이는 종목들 일부 보이고 있고 LG 엔설이 한 1% 정도 강세 보이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플러스로 돌아선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도 열어볼게요. 마지막은 전력기기 섹터입니다. AI 반도체 돌리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 돌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반도체 쪽이 잘 갈 때 전력기기도 같이 좀 간다라는 내러티브를 계속 가져가 봐도 좋을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동차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자동차로 잡았지만 사실상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 자율주행 이슈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 이슈에 최근에는 관세 판결에 대한 대기까지 좀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붙어주면서 사실 현대차를 둘러싸고 재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걸 중심으로 잡고 전략을 세워야 할지도 좀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멘텀 어떤 부분으로 구분을 좀 해볼까요? 그냥 단기적인 거랑 장기적인 거랑은 동일하다고 보고 같이. 있어요. 예, 그냥 이거는 그냥 보스턴 다이나믹스로 그냥 확정을 지어서 네. 결과론적으로는 한국판 테슬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 테슬라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하고 네. 굉장히 동일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으로서 오늘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비스가 사실 강했죠. 넥스 시장에서 급등을 하고 나서 본장 가서는 이제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을 했지만 이런 모습들이 네. 저는 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 변동폭이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아틀라스라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로봇 시연회를 완벽하게 구현을 했고 거기에서 관심을 보인 이제 이 메이저 수급들이 당분간은 현대차 그룹 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유입이 될 가능성들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오늘과 같은 경우는 모비스가 좀 급등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모비스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싸고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28년도 이후 이제 연간 300만 대 로봇 생산 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28년도는 메타플랜트의 분류 공정까지만 아틀란스가 들어가지만은 30년까지 조립 공정 들어가고 거기에 모비스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이제 핵심이잖아요. 핫하죠. 액추에이터 시장 지금 28년도부터 이제 현대 모비스가 투입이 되는데 아틀라스에 투입이 되는데 연 매출로는 한 1조에서 1.5조 정도로 이제 투입이 됩니다. 그럼 모비스 매출 구성으로 봤을 때 한 2%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게 30년 이후까지 얼마나 많이 액추에이터 시장을 잠식을 할지. 근데 액추에이터 시장은 전체 로봇 시장에서 60%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원가에. 근데 아직 춘추전국이란 말이죠. 예, 도입 부분이란 말이죠. 그 도입 부분에서 어찌 보면 현대 모비스가 갖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거기서 아직까지는 캡티브 물량이 한 70%까지. 그러니까 논 캡티브 말고 자기네 자사 계열사만 투입을 해도 그게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한 70~80%만 가져가도 그리고 나머지 논 캡티브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스턴 다이나믹스 말고도 로봇 시장이 괴약이니까 거기서만 잘 고객사를 유추만 하더라도 현대 모비스에 대한 확장 구조는 저는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데 지금 그렇게 좀 표현을 저는 좀 크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먹거리가 굉장히 많은 시장에서 현대 모비스가 갖고 있는 잠재력은 굉장히 크다. 근데 지금 오늘의 이런 반등이 어찌 보면 제2의
우리가 오토에버죠. 오토에버의 제2 오토에버가 될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하고 액추에이터이기 때문에 먼저 현대 오토에버가 네. 사실 밸류를 막 지금 주가 수준 보면은 30배, 막 40배까지 받았거든요. 지금 주가 수준. 근데 모비스가 오늘 올랐어도 지금의 펄을 계산했을 때 11배, 12배밖에 안 돼요. 지금 로봇에 대한 밸류를 받을 때면 모비스는 어디까지 갈까도 저는 최근에 굉장히 궁금한 하나의 Q&A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안 그래도 제가 이렇게 순환이 돌고 있으니 다음 타자 모비스가 될까요? 라는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또 모비스가 이렇게 벌써 튀어버려서 질문을 그러면 바꿔볼게요. 오토에버, 뭐 위아, 뭐 아니면 지금 이야기했던 모비스 등등 해서 시장 안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그룹주 안에 있는 종목들, 뭐 현대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다 괜찮은 거예요? 다 괜찮은 건데 이게 만약에 현대가 들어가 있으면 위아 같은 경우도 이제 물류 로봇 시장 진출한다니까 현대차가 지금 포커싱을 딱 맞추는 게 로봇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다 로봇에 투하하고 있겠다.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 기술력을 로봇에 어떻게 투하를 할지 네. 그것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SBB테크라는 종목을 이제 관심주로서 네. 드렸었는데 얘네도 이제 현대차 그룹 밸류체인 안에서 이제 DNL이라고 해서 드라이브 앤 리프트 모델이라고 해서 하나의 모터를 이제 바퀴 하나당 독립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대차 그룹도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갖는 반면에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일정 부분 부품을 그러니까 로봇창 부품을 담당하고 있는 밸류체인들이 최근에 뭐 우린 PTS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대차 그룹 안에서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네. 그 핵심 부품에서 액추에이터 등등 해서 관심 갖고 있는 그런 일부라도 이력이 있던 종목들은 모멘텀 관심 갖자. 장이기 때문에 쉽게 꺼지질 않을 것 같아요. 그 불은. 그러면 현대차랑 연결고리가 있는 쪽을 집중해서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방금 전에 현대차가 어쨌든 로봇에 완전히 포커싱을 했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로봇주 안에서 사실 제일 어떻게 보면은 싸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 싼 게 현대차였는데 이것도 지금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도 따라잡기가 좀 애매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로봇주를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놓고 본다면 이 안에서의 기준은 그러면 현대차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걸까요? 기준은 현대차인데 생각보다 20만 원대 초반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40만 원 거의 지금 39만 4천 원이니까 거의 그렇게 40만 원 두 배예요. 배가 간 거거든요. 그런데 두 배가 가더라도 이제 밸류가 부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5배까지 싸졌었잖아요. 20만 원 초반대 선행 밸류가 5배까지 지금 10배 정도인데 네. 더 가겠죠. 더 가지만 근데 당장 접근했을 때 이게 단기 저점인지 그것을 이제 저희가 굉장히 좀 의문점이 있는데 분할 네. 매수가 항상 고민이 있을 땐 답입니다. 그리고 차선책 종목들도 사실 뭐 기아 같은 경우는 11만 원대 바닥에서 지금 한 20% 정도밖에 상승을 그렇죠. 안 한 거라서 나는 좀 부담이 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선책도 기아라는 차선책이 있으니까. 근데 상승폭에서 본다면 당연히 현대차에 조금 뒤질 수밖에는 그렇죠. 없지만 그래도 갖고 싶으신 분들은 기아차도 보유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기아차도 매력적인 또 차선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아도 좀 열심히 따라가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아요. 현대차랑 거의 차트가 이제 후반부 들어서는 좀 비슷해져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현대차가 39만 4,500원, 그러니까 40만 원 바짝 좀 다가서니까 이제서 PBR이 한 0.91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적정 밸류 책정까지는 여전히 룸이 남아있다라는 부분 말씀 좀 주셨고요. 2차 전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목표 주가를 증권가에서 높이게 되면 여기가 고점인가라는 생각을 보통 하실 텐데 반대로 목표 주가를 2차 전지 쪽에서는 좀 낮추는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금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가 바닥일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거든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정도 싸졌으면은 그래도 포트폴리오에 넣을 만은 한데 싸다? 계속해서 2차 전지는 노이즈는 이어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맞아요. 뭐 ESS로 이제 북미양 ESS로 방향성을 많이 돌리면서 지금 계획하고는 있지만은 실적 면으로 보나 지금 이 뭐 사실 영업 손실을 일부 LG엔솔이 기록했지만
먼저 이제 영업 손실이 날 거라고 미리 알고 있었잖아요. 시장에서는 사실 전기차 보조금 폐지라든지 그리고 대형 계약이 이제 뭐 해지가 됐다는 거 그런 면으로 보면은 당분간은 2차 전지가 그러니까 2차 전지도 메가 트렌드적인 성격은 강하잖아요. 왜냐하면 로봇에도 이제 지금으로서는 리튬보다는 이제 뭐 NCM 쪽으로 근데 NCM 쪽보다는 이제는 전고체로 가야지 폭발에 대한 사람하고 완전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풀어야 될 숙제는 많지만 향후에 메가 트렌드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모빌리티 쪽으로 보나 ESS 쪽으로 보나 향후에 성장 스토리는 아직까지는 계속 유효하다라는 판단을 내려드리고 있지만 개별 종목으로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저는 에코프로 그룹주 위주로서 일단은 봐야지 유리할 것이고 대형주 단에서는 그래도 삼성 SDI가 전고체 쪽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상용화를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이렇게 종목별. 근데 사실 종목별로도 워낙 쥐레가 많은 섹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저는 눌릴 때 이제 2차 전지는 이 ETF 쪽으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이런 쥐레적인 역할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ESS로 상쇄가 되는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 사실 아직까지 캐즘 극복을 ESS로 다 만회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눌릴 때마다 전략을 좀 취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그룹주 중심으로 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전력기기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력기기는 뭐 사실 반도체랑 같이 가는 쪽이다 보니까 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수출 데이터 보면서 반도체랑 전력기기가 그냥 쭉 우상향한다라는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매수 유효 전략은 그때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나요? 전력기기 쪽은 얼마 전에도 메타가 이제 원전 전력 공급 계약을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그렇죠. 계속 체결을 하고 있잖아요. 자체적으로도 이제 이 에너지원을 막 M&A도 하면서 보유하고 있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변압기 쪽은 그래도 한 2년 안쪽으로는 네. 계속 매매 차원으로도 매력적이고 오히려 반도체에 대한 그런 이 버블론과 더불어서 같이 움직이기는 하겠지만은 항상 실적 발표 때마다 워낙에 좀 전고점을 계속 이제 돌파하는 개다시 상승을 낳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대형 3사 위주로 당연히 봐야겠지만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전선주들은 이 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기록을 하고 맞아요. 있고 AI 데이터 센터 하나당 막 5만 톤, 6만 톤의 우리가 동이 구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이런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또 가격 인상으로 전이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다. 그리고 연초에 대형사들 초고압 변압기 수주가 막 나왔거든요. 미국에서 네, 맞아요. 이제 이번에 이제 그 LS 일렉트릭도 독일하고 620억, 그다음에 현대 일렉트릭도 한 900억 규모로 미국의 전력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금액으로는 적지만 시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지금부터 또 전력기기들은 또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도 충분히 매력적인 또 4분기 나오지 않을까? 효성중공업이 어저께 또 급등 랠리를 맞아요. 이제 횡보 구간에서 보였기 때문에 3분기도 막 전년비 대비해서 90% 이상 영업이익 증가폭 대단한 숫자거든요. 그런데 그게 단기간에 소멸될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4분기 좋을 것 같고 올해도 충분히 기대감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효성중공업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200만 원 터치 나오면서 지금 202만 원까지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효성중공업이 원래 이제 건설도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건설업이 좀 안 좋으면 효성중공업 주가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좀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라는 시각들도 있던데 대표님 어느 정도 영향력을 좀 보세요? 지금은 이제 효성중공업의 건설 부분의 포트폴리오가 계속 이제 좀 줄어들고 원체 이제 전력기기 쪽 이 포트폴리오 비중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우려가 안 되거든요. 지금 작년에도 그런 우려감이 거의 희석이 됐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공장을 계속 증설하면서 요즘엔 또 인도 공장까지도 계속 증설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또 효성중공업이고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본다면 효성중공업은 그런 악재 나왔을 때 네. 오히려 매수 오. 타이밍 잡아보시는 것도 네. 전 유리하다. 그리고 효성중공업이 지금 목표 TP가 막 280만 원, 막 300만 원 근처까지 나오는데 그 정도 이제 밸류를 받았을 때 지금 200만 원 정도 수준이라면 충분히
상승 여력은 지금 한 30%에서 뭐 한 40% 이제 그 이상까지도 한번 네. 노려볼 만하기 때문에 뭐 효성중공 비롯해서 근데 시가총액은 제일 큰 HD 현대일렉트릭도 지금 한 110만 원 목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탑픽으로는 HD 현대일렉트릭을 이제 탑픽으로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올해 수주 목표도 그렇고 네. 그리고 4분기 영업이익 한 2,800억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YY 기준으로 한 67% 증가 예상하고 네. 있거든요. 성장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일단 HD 현대일렉을 탑픽으로 좀 주셨는데 최근에 연간 그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했을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왔어요. 원래 뭐 좀 좋게 얘기하면 겸손하다라고 수치를 좀 내놓는 곳이기는 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부침이 있을 때마다 사는 게 맞았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결론이긴 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될지 어떻게 주가를 좀 계속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뭐 4분기가 보수적이었다라고 하면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이제 증권가에서는 당연히 초과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전년비 대비 한 10% 정도씩 네. 이제 그 수주 목표도 그렇고 매출 목표도 그렇고 그렇게 잡았는데 그것도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을 잘하신 게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라서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실적 발표 때마다 막 60% 70%씩 영업이익이 전년비 대비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근데 수주 이제 모멘텀 그러니까 사실 이익단하고 수주라는 차이가 있겠죠. 왜냐하면 수주하고 나서 한 2, 3년 걸리겠지만은 수주 목표를 좀 더 보수적으로 잡는 것은 오히려 저는 주가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기상으로 보면 어떨까? 이제 곧 있으면 또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잖아요. 근데 변압기 3대장을 봤을 때는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틈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라는 그걸 감안했을 때는 이 기간 동안 갭을 메워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고점까지? 전고점까지? 고점까지 그렇죠. 그 전후로서 이제 이 전력기기들이 빠르게 반등을 해주느냐 그건데 근데 그것을 판단하기는 제가 그냥 무턱대고 할 겁니다 이러면 책임감이 없고요. 네. 뭐 방산주 봤을 때도 사실 이 실적 시즌 전후로 그러니까 뭐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수주가 뭐 큰 게 잭팟이 터졌을 때 네네. 또 금방 오르겠지만은 한순간이거든요. 이게 전고점을 돌파할 때가 사실 지금도 HD현대일렉트릭 전고점까지 얼마 아직은 남지 않았지만은 그것이 막 신고가로 연출했을 때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도 뭐 20% 이상 오르는 하루 만에 그런 기염을 토하는 유동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두에 둔다면 그래도 내가 예상했던 포트폴리오에 한 30-40%는 미리 담고 가는 전략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반도체도 담아야 되고 이거 같이 가는 전력기기 쪽은 포트에서 비중 한 30% 유지해서 가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야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시황센터입니다. 우선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이제 7,000선을 또 눈앞에 두고 있기도 한데요. 이런 상황과 반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또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로 인해서 안전자산 쪽으로도 또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값과 은값이 또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연초 들어 8거래일째 계속해서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종가 기준으로도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반도체나 또 특정 업종 쪽으로 계속해서 주가 등락폭이 확대되는 등 또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외환 당국이 이제 시장 개입 효과가 빠르게 약해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시장에 부담이 주는 재료도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을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현 시각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 시각 0.96% 상승하면서 4,669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현 시각 약보합권에서 거래 중인데요. 94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매주초별 수급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어제까지 3거래를 해서 계속해서 물량을 던져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현 시각 2천억 원대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개인도 매도로 돌아선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181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만이 오늘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2천억 원대 물량 담아내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반대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메이저 주체들의 동반 매도세가 보이고 있고요. 오늘을 여기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750원가량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하는 업종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요. 운수 장비와 철강 금속 쪽이 눈에 띕니다. 로봇과 조선 쪽 계속해서 좋은 모멘텀 받아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통신업과 운수 창고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하는 업종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하락하는 업종은 건설 쪽이 현재 2%가량 빠지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비금속 광물과 종이 목재까지 오늘은 파란불 띄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상승하고 있는 업종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운송 장비 쪽 그리고 기계 쪽도 마찬가지로 로봇과 계속해서 들어오는 자율주행과 로봇 쪽 수혜 받아서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일반 전기전자와 운송 쪽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도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제약과 섬유의료 쪽 비금속이 오늘 코스닥 하락하는 업종에서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 출발하긴 했지만요. 지금은 다른 온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CNBC 측에서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요.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0.5% 상승하면서 14만 전자에서 한 걸음 물러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3만 9,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투자은행 UBS가 이제 영업이익이 150조 원이 넘을 거다라는 전망까지 내세우면서 목표 주가를 1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74만 7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현대차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3, 4위 종목 모두 현대차 관련 그룹주들 체크되고 있는데요. 우선 새해 들어서 로봇 섹터가 계속해서 새로운 증시의 상승 주도주로 떠오르면서 주요 증권사들도 이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60만 원까지 높이기도 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력을 갖추면서 계속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런 가운데 현대차그룹은 올해 내 미국의 로봇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로봇 메타플랜터 운용센터를 구축하겠다라는 어떤 추진 계획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 7%대 강세 보이면서 39만 3천 원, 40만 원 선에 더 바짝 다가간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그 뒤를 이어서 현대 오토에버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증권가에서 이제 현대 오토에버도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24만 원에서 51만 원까지 높여서 잡기도 했고요. 또 개별 소식으로는 어제 뒷돈 수수 혐의를 받았던 이제 서정식 전 대표의 1심 무죄 판결 소식이 오늘 오전장 급등한 모습 체크되고 있기도 합니다. 현 시각 12%대 넘는 강한 빨간불 키우면서요. 52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대 모비스도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CS2026을 기점으로 해서 이 로봇 부품사로서의 재평가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평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현대 모비스
모비스도 목표 주가가 55만 원까지 증권사들의 상향 조정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의 이 상업화가 가시권에 들면서 이 현대모비스의 역할이 단순한 계열사를 넘어서 이제는 실질적인 부품 공급사로 확대될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5%대 강세 보이면서 45만 4,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종목 고역입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한 시세 차익 나고 있는데요. 뇌수술용 의료 로봇을 개발해온 고영이죠. 또 최근 일론 머스크가 3년 내 로봇이 외과 의사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의료 자동화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고영은 이미 실제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뇌수술 의료 로봇을 보유한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고영 현 시각 13%대 강세 보이면서 29,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SPG입니다. 휴머노이드용 액추에이터 출시를 준비 중인 소식이 있습니다. SPG도 오늘 7%대 강세 보이면서 89,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리브스메드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추가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네, 리브스메드 미국 수술기업 전문기업과 또 기술 자산을 인수하면서 다건절 수술기가 분유해 기술 독점 체제를 구축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리브스메드 오늘 6%대 강세 보이면서 63,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즈는 오늘 소폭 쉬어가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0.32%, 0.21%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 시각 47만 4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휴림 로봇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휴림 로봇은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서 실제 산업 환경에서 상용화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중국 파트너사와 체결했던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공급 계약을 1년 또 연장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또 올해부터는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 현장까지 적용 가능한 제품군을 본격 확대하겠다라는 계획까지 나왔습니다. 휴림 로봇 오늘 5%대 강세 보이면서 8,760원에 거래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은 현대그룹주가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주들도 함께 따라가는 모습 나타나는데요.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은 환율입니다. 장중에 1,470원을 뚫어내는 모습까지 나타나서 1,472원까지 나타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밤에는 또 CPI-지수 발표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함께 챙겨보시면 현지 시간 기준으로 13일이기 때문에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